어느 날 거울 앞에 서니 주름이 눈가에 고이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게 처음엔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 둔해지고 사람들 속 이야기가 낯설어질 무렵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이제 어른이구나. 그런데 묻고 싶었습니다. 나는 어떤 어른일까? 말 많고 잔소리하는 어른? 지나간 이야기를 곱씹는 어른? 아니면 듣는 귀가 열려 있고 다른 세대를 품을 줄 아는 사람? 조선시대에 나이 든다고 존경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말보다 태도, 지식보다 품격이 존경의 기준이었죠. 그 기준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준 인물. 바로 율곡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효로 살았고 9번 장원을 해도 고개 숙일 줄 알았으며 평화 속에서 전쟁을 준비했고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그 율곡이의 삶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를 찾아보는 이야기입니다. 큰 소리 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욕하지 않고 조용히 깊고 단단하게 살았던 한 어른의 삶. 그 이야기 속에서 내 안에 존경받는 어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존경은 나이를 먹는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이야기. 어머니가 떠난 날 그는 벼슬을 버렸다. 효심 깊은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는 나이보다 깊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율곡이가 처음으로 벼슬을 받은 날, 사람들은 조선 제1의 영재가 나왔다며 떠들썩했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젊은 선비가 과거를 단숨에 패스하자 촐로들은 회관에 모여 손뼉을 쳤고 이웃들은 저 집 살인문이 복 받았네라며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인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절을 올리며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단 한마디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 어머니 바로 신사임당. 그는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여성 예술가로 알려져 있지만 율곡이에게는 단 하나의 스승이자 인생 전체의 방향을 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화려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 짓는 솥뚜껑 소리 사이로 땀 젖은 소매를 거두며 짧게 던지는 말 한마디로 아이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이인은 글을 잘 써서 기특하다기보다 남의 슬픔을 잘 헤아리는 마음이 더 기특하구나. 그 한마디에 이는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의 훈육은 단호했습니다. 글씨 한 획을 흐리게 썼을 땐 다시 붓을 들게 했고 이웃집 할머니께 인사를 건너뛰면 글 외우는 시간보다 인사 먼저 해라고 꾸짖었습니다. 율곡이 나중에 회고하길 어머니의 말씀은 책보다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율곡이가 23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는 이제 막 벼슬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촉망받는 신예. 조정에서도 미래의 영이 정감이라며 기대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강릉 오죽헌으로 돌아갑니다. 3년간 관직을 그만두고 산사로 들어가 불가의 몸을 의탁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천재가 허무에 빠졌다. 아까운 인재가 공부하다 머리가 뒤틀린 거 아니냐. 하지만 이는 단지 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공허하고 무너져 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잊은 채 일하는 것은 지금 나를 키운 사람을 배반하는 일이다. 그는 산사에서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스스로를 고요히 세우는 시간. 그 3년은 누구보다 앞서 있었던 청년 율곡이 인생의 뿌리를 다시 심는 시간이었습니다. 3년 뒤
다시 벼슬길에 오른 그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단단했고, 더 조용했고,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매년 어머니의 생신에 제사를 올리고 신사임당의 유운을 벽에 걸어두고 매일 아침 읽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이젠 장성하셨는데 왜 아직도 그 말씀을 매일 읽으십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전할까요? 나이 들면 효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곡이인은 오히려 효도는 나이 들수록 더 깊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효심은 단지 돌봄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듬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되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곡은 그것을 출세보다, 글보다, 전쟁보다도 먼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식으로 태어나 어른이 되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었다고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율곡처럼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늙지 않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성균관에서 모욕받던 날, 율곡은 미소로 응답했다. 당신이 억울한 일을 참아낸 적 있다면 율곡 이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율곡 이 조선 최고의 영재라 불리던 소녀는 15세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조선 최고의 학문기관,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도 부러워할 정도의 지성의 본산이었죠. 하지만 그 안은 책상 위의 도덕과는 달리 그리 고상한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균관에는 선후배 질서가 철저했으며 기성세대의 질투와 견제가 공공연히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막 입학한 15 율곡은 이미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명성이 따라 붙었고 그것이 일부 선배들에게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이라 불리는 기숙사 대표 민복이라는 선배는 율곡을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불교에 빠진 중놈이 유학을 하겠다고? 이는 율곡이 금강산에서 불법을 배웠던 이력을 두고 공공연히 조롱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율곡이 참여해야 할 상음내 의식에서 참석 자격을 막고 공개석상에서 그의 학문을 위선적이라 깎아내렸습니다. 어디서든 율곡이 입을 열기만 하면 그 끝엔 민복의 비아냥과 야유가 따라 붙었습니다. 율곡은 처음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깔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한 말씀 하셔야죠. 율곡은 짧게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진실이 무너지고 참으면 사람의 얼굴이 남는다. 민복은 더 노골적으로 행동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율곡의 그릇을 치우고 밤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율곡을 따돌리라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조선판 학교 폭력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율곡은 끝끝내 항해 한마디 없이 자신의 공부를 이어갑니다. 대신 그가 택한 방식은 오직 하나, 글로 말하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학문적 논술 과제를 모두 최고의 성취 수준으로 마무리했고 매달 치러지는 학내 소논문 경연에서 연속 수석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이 돌아옵니다. 성균관에서 추천받은 인재들이 관문을 통과해 전국 단위의 대과에 응시하게 되는 것이죠. 민복은 아직도 율곡을 무시합니다. 그래봤자 글만 잘 쓸 뿐이야. 세상 물정은 모르는 책벌레일 뿐이지. 하지만 시험 결과가 발표된 날 전하의 어필이 내려오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비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장원 율곡이 9번 장원급제,
그 시작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민복은 성균관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율곡은 그때조차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뒷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배운 건 책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였다. 그는 알았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이가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 분노로 대답하는 자신이 더 큰 적임을. 그래서 율곡은 언제나 자기를 먼저 이기려 했습니다. 그에게 모욕을 준 사람도, 기회를 막은 선배도, 결국은 모두 자신의 공부를 더 깊게 만든 스승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억울했던 일, 모욕적이었던 순간, 말없이 삼킨 날이 한둘이 아니죠. 그때마다 참느라 속이 터질 것 같았고, 잠 못 이루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날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견디고 속을 키워왔기에 지금 이 나이에 이르러 조금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율곡은 조용히, 묵묵히 그 모든 시련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남 탓, 상황 탓 대신 나는 어떻게 이 시련을 공부로 만들 수 있을까? 를 묻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에 역사에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른의 이름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9번 1등을 하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원급제를 9번 한 사람이 평생 입에 달고 산 말. 나는 아직 멀었다였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요즘으로 치면 국가대표 선발전 수준이었습니다. 그저 글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정치 감각, 인품, 글씨체, 심지어 목소리까지 봤다죠. 이런 시험에서 1등을 한 번만 해도 동네 어르신들한테 우리 집 자랑으로 평생 우려먹을 수 있었는데 율곡 2는 무려 9번을 장원급제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부르던 별명은 사람 탈을 쓴 책 혹은 사람처럼 생긴 벼슬길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를 밀어줬고 학문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곡이 시험에서 장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글귀를 꺼내 읽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병이 시작된다. 이 말은 신사임당이 어린 율곡에게 그를 가르치던 날 처음 써준 문장이었습니다. 율곡은 장원급제 후에도 그 글귀를 베갯잎 속에 꾹꾹 눌러 넣어 간직했다고 합니다. 젊은 관리 중 하나가 식사 자리에서 장난 섞인 말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9번 장원하셨으니 이제 하늘만 남았네요. 그러자 율곡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합니다. 높은 데만 보다가 발밑 구덩이에 빠진 이도 많습니다. 식탁에 놓인 물이 쿨럭 흔들릴 정도로 그 자리는 그 순간부터 농담 금지 구역이 되었다고 하죠. 사실 율곡은 시험만 잘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재는 늘 정리되어 있었지만 책장 한쪽엔 꼭 빈 종이와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흔들리는데 공부를 안 하면 그걸 붙잡을 수가 없거든. 그에게 공부는 세상 이기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마음 붙잡는 수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왜 늘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세요? 율곡은 그 물음에 창밖 달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공부는 내가 무엇을 아는가 보다. 내가 어디에서 멈춰 서지 않을까를 살피는 거다. 그의 글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습니다. 한 줄로 된 격언 하나에 사람들이 밥 한 끼씩 건너뛸 정도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걸 쓰기까지 십수번을 고치고 다듬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사환 하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은 쉬워서 좋습니다.
그때 율곡은 슬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쉬워 보이게 쓰는데 3일 밤낮이 걸렸단다. 그가 그렇게 겸손했던 이유는 배우는 것을 멈춘 순간부터 사람은 교만이라는 병에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울 게 없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멈춰선 아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0, 70, 80이라 해도 새로 배우는 걸 멈추지 않으면 그 마음은 언제나 젊고 깊을 수 있습니다. 율곡 2는 지식이 쌓이면 겸손도 함께 자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한평생을 겸손이라는 두 글자로 살았고 결국 존경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배움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짜 배움은 삶의 끝자락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완성은 겸손이라는 두 글자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전쟁이 나기 전 그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나라가 평온할 때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한 사람. 그때는 미쳤다 했지만 나중엔 모두가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율곡 2가 어느 날 조정에서 뜬금없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병력 10만을 길러야 합니다. 조선 팔도 관리들은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죠. 예? 선생님,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도적대 하나 안 보이는데 왜 10만 명입니까? 그때 조정 분위기는 지금으로 치면 봄 소풍 나온 학교 운동장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학자들은 시를 읊고 관리는 주안상에 두부 부침 올리며 잡담 중이었죠. 그런데 혼자 심각한 표정으로 전쟁 준비를 말하니 일부 관리들은 이렇게 수군댑니다. 율곡 선생이 너무 책만 봐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 아닐까? 하지만 율곡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조용하다고. 내일도 조용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는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전국 지도를 들고 다니며 방어선 위치를 짜고 식량 확보 방안을 만들고 심지어 병사 복지 문제까지 고려했죠. 지금 말로 하면 국방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부까지 혼자서 다 돌린 셈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정은 너무도 한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율곡 선생은 유비처럼 준비만 하다 늙으시겠어. 병사보다 백성 쌀 걱정이나 하시죠. 사람들은 그렇게 웃으며 넘겼고 율곡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해 봄부터 병서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하자 조정은 혼비백 산했고 왕은 궁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 울려 퍼진 이름, 바로 율곡 2였습니다. 그분 말 들었어야 했어. 그때 10만 양병설만 받아들였어도.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율곡이 말했던 준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준비는 겁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책임에서 나온 준비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당장은 웃음거리가 되나 결국 그들이 가장 먼저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평온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크고 일도 은퇴하고 이젠 쉬어도 되겠다 싶은 시기죠. 하지만 진짜 어른이라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건강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준비 없는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율곡처럼 미리 점검하고 조용히 준비하고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을 손질해두는 습관. 그게 바로 준비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미리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지만 율곡은 반대로 말합니다. 지금은 걱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예의입니다. 전쟁이 나야 무기를 만드는 건 무능이고, 늙어서 병든 뒤에야 건강을 찾는 건 게으름이며, 사람이 떠난 뒤에야 마음을 챙기는 건 무책임입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건 지혜롭게 살아온 시간의 결과일 뿐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무너질 수 있는 미래를 조용히 붙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율곡 2는 자신이 살아있을 땐 조롱받았지만 죽고 나선 모두가 그의 부재를 아쉬워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오늘을 사는데 바빴다면 이제는 내일을 준비하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율곡처럼 지금은 조용히 준비하되 나중에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5번째 이야기.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다스렸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 율곡은 거울 대신 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율곡 2는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글씨를 보면 첫 줄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경, 공경할 경, 존중할 경, 조심할 경. 하지만 율곡 2에게 경은 단순히 누굴 깎듯이 모시는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경은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술. 다시 말해 세상이 흔들려도 나를 붙드는 뿌리였습니다. 그는 하루를 경으로 시작하고 경으로 마쳤다고 할 만큼 이 한 글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침이면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화낼 것인가? 지금 내 마음은 경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고요한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자기 감정 예보를 매일 발행한 셈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는 가장 늦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말꼬리를 잡아도 먼저 한번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신 뒤 짧고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관리들이 이런 글을 보고 율곡 선생은 너무 조심스럽다고 했지만 뒤에선 그분 앞에서는 마음을 함부로 못 놓겠다며 자연스레 예를 갖췄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더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자주 서운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가끔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안 받았다고 마음이 상하고 자녀가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괜히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럴 때 율곡은 말합니다. 경은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일이다. 하루는 제자 하나가 실수로 서책을 엎질렀습니다. 다른 스승 같았으면 호통이 나왔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율곡은 조용히 책을 주워들며 말합니다. 책은 다시 정리하면 되지만 너의 마음이 다치면 오래가니 다음부턴 천천히 움직이자꾸나. 그 제자는 그날 이후 글을 배운 것보다 마음을 배우는 법을 얻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율곡이 말한 경은 결국 내 감정을 밖으로 터뜨리기 전에 한 번쯤 안으로 들여다보는 습관입니다. 그는 글 한 줄을 쓸 때도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이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까? 내 의도가 왜곡되지는 않을까? 하고 수없이 되묻곤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글은 짧고 조용하지만 읽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도 경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쉽게 욱하고 입에서 불쑥불쑥 말이 새어나오는 그 순간, 경은 입보다 마음을 먼저 닫는 습관입니다. 말을 줄이면 듣는 귀가 열리고 고요한 사람 곁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율곡이 말한 인생에 3가지 불행이 있습니다. 지금 웃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웃는 사람이 결국 진짜 어른입니다. 율곡 2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조용히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인생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가난입니다. 또 어떤 이는 병든 몸입니다.
다른 이는 권력을 잇는 일입니다. 그 모든 대답을 듣고 난 뒤 율곡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세 가지 있다. 소년등과 중년상처, 노년빈곤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생소하거나 고개가 갸웃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풀어보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소년등과 너무 이른 성공의 함정. 소년등과란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율곡은 자신이 20살도 안 돼 과거에 장원한 경험이 있기에 이 말을 더욱 무겁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른 성공은 오히려 삶의 근육을 키울 기회를 앗아간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빨리 성공하면 그걸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만든 허상에 눌려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 칭찬은 나이 들어 버거운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결국 자신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율곡은 늦게 웃어도 좋다. 다만 그 웃음이 진짜였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중년 상처.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상실. 중년 상처는 인생의 허리에서 배우자를 잇는 고통을 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적지 않지요.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문득 사라졌을 때 세상이 고요해지고 밥맛도 웃음도 말도 사라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율곡은 말했습니다. 사랑을 잃는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견디며 살아야 하는 공부다.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중년 상처는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안의 공허를 돌보게 만든다. 사랑을 잃은 자리가 미움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기억과 따뜻한 고요함으로 채우는 일. 그게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노년 빈곤. 준비되지 않은 마지막 불행. 세 번째는 노년 빈곤, 즉 늙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율곡은 말했습니다. 가난보다 더 두려운 건 의지할 마음도 잃는 것이다. 나이 들어 지갑이 얇은 건 참을 수 있어도 사람과 관계마저 사라지는 외로움은 진짜 가난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노년엔 의지할 물건이 아니라 의지할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건 오직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뿐입니다. 율곡의 이 세 가지 경고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막상 살다 보면 그 당연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나이 들고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요? 율곡은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인생은 늦게 웃더라도 깊게 웃는 인생이다. 빨리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존경받을 준비를 마친 어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참고 살아?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누구나 늙을 수 있지만 누구나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목소리 크기에도 학벌에도 돈에도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릴 줄 아는 어른. 그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 그게 바로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늘 딱 한 번만이라도 꺼내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라도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느 봄날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처럼 그리운 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묵묵히 바라봐주는 눈빛 하나가, 정답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태도가
더 깊은 위로가 되는 나이입니다. 율곡 이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효심이란 단지 부모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었고,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게 아니라 타인을 높여주는 힘이었고, 먼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는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특권이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경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내면 훈련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은 나이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고 천천히 걷는 발걸음이 더 깊다고. 시니어라는 말은 무겁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껏 살아온 길 위에 이야기 하나, 따뜻함 하나 더 얹어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으로 기억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다음 세대도 좋은 어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나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곡 이를 통해 본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 낭독소였습니다.